한은숙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다. 어머님,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며느리 정확히는 이제 며느리가 된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이었다. 은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자들의 제잘거림도. 그 소리들 사이에서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자신 없이도 그래, 축하한다. 겨우 그 말만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아파트는 고요했다. 11월의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사진도 가족사진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들의 첫 전화.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월세가. 은숙은 묻지 않았다. 그냥 보냈다. 매달. 두 번째 전화. 엄마, 여자친구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금이. 은숙은 퇴직금 통장을 열었다. 세 번째 전화. 엄마, 결혼 준비 중인데. 은숙은 한복집을 찾아갔다. 하늘색 한복을 골랐다. 민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색이었다. 그 한복은 지금 안방 옷장 깊숙이 걸려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비닐 커버에 쌓인 한복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만지지 않았다. 그냥 바라만 보았다. 치마의 주름이 고왔다. 저고리의 선이 단정했다. 입어볼 때 한복집 사장님이 말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드님이 보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은숙은 그때 거울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은숙은 옷장 문을 천천히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산 사과 3개가 놓여 있었다. 민재가 오면 깎아주려고 샀던 것이었다. 그는 언제 올까? 아니, 올까? 핸드폰이 울렸다. 은숙은 화면을 보지 않고 받았다. 은수가 나야. 손자 돌잔치 사진 보냈는데 봤어? 고등학교 동료였던 정숙이었다. 은숙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은수가 무슨 일 있어? 민재가. 응? 민재 어땠는데? 결혼했대. 어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너 안 갔어? 응.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숙은 그 침묵이 고마웠다. 위로는 지금 필요하지 않았다. 나중에 전화할게. 끊고 나서 은숙은 거울이 있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69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이마, 내려앉은 눈꺼풀, 얇아진 입술. 그녀는 그 얼굴에게 속삭였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늙은 여자의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아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새 아내와 새 가족과 새로운 삶과 함께. 그 삶에 어머니는 없었다. 은숙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색잎들이 소용돌이쳤다. 떨어지고 쌓이고 밟히고 사라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걸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한은숙의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했다. 현관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돌았다. 냉장고 안엔 며칠 전 사둔 반찬이 고요히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에 커피잔엔 마시다 남은 물자국이 희미하게 말라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와 바닥에 고요한 물결처럼 번졌다.
그녀는 며느리 설인의 목소리를 자꾸 떠올렸다.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요. 그 말은 마치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가 떠올린 특별한 사람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을 함께 가고 월세를 대신 내던 그 손길 속에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음을 이제야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을 주는 척하면서 사랑받고 싶어 애원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며느리의 번호였다. 어머님,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주인 아저씨가 뭐라 하시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요히 입을 열었다. 설이나, 내가 돕는 건 특별한 사람들 뿐이야. 짧은 정적, 그리고 설인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말한 특별함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 안엔 나는 없더라.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가벼워졌다. 긴 굴레를 끊어낸 듯 손끝에서 묵은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인도에 닿아 유리처럼 반짝였다. 창구 직원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오늘도 송금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걸 멈추러 왔어요. 직원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 돈은 제 삶을 위해 쓸 겁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버스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구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며 은숙은 오랜만에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주전자에서 흘러나온 증기가 허공에 피어올라 마치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방이었던 작은 방을 열자 아직도 남아있는 책과 옷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었다. 내가 떠나도 나는 여기에 남아있구나. 그 마음이 슬프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다.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이제라도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렸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구름이 흐르고 간간히 들리는 기차 소리가 허공을 스쳤다. 민재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피어난 첫 봄꽃 같았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하얀 교회 앞에서 자신이 혼자 서 있었다. 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돌아 걸었다. 길 끝에서 빛이 번졌다. 거기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새벽의 안개 속 햇살이 들기 시작하는 골목. 그리고 먼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은숙은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쓸 거야.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붓고 커피를 내렸다. 검은 물결이 컵 안에서 돌며 마치 새 삶이 시작되는 예고처럼 부드럽게 끌어올랐다. 늦가을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게 울었다. 한은숙은 창가에 앉아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다. 노후 파산, 가족 갈등, 부양 의무 같은 단어들이 뉴스 자막을 가로질렀다.
그 문장들이 그녀의 삶과 다를 바 없어 보여서 리모컨을 꺼버렸다. 아파트 복도에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났다. 어느 집은 손자들이 놀러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지만 곧 얼굴이 굳었다. 그 웃음이 언젠가 자기 집에서도 들렸던 소리였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들리지 않는 따뜻한 소리였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엄마, 나야. 문 열어봐. 아들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민재와 설인,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한은숙 씨. 저는 변호사 최도연입니다. 은숙은 순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하자.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상하다니? 은행 자동이체도 끊고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누가 엄마 옆에서 이상한 말이라도 한 거야? 설인이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 사기 사건 많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걱정? 그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한은숙 씨,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건강과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려 합니다. 잠시만 서명하시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후견인이라니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예방 차원입니다. 혹시라도 사기나 착오가 생기면 가족이 대신 보호할 수 있도록요. 변호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기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서류를 잡았다. 종이 위엔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피후견인 한은숙, 법적 대리인 아들 한민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재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요즘 집세도 밀리고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방법이 없잖아. 순간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한때 사랑하던 소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돈에 쫓기고 불안에 짓눌린 낯선 남자만이 서 있었다. 설이는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결국 다 어머님 거 될 건데 그냥 미리 정리해 두자는 뜻이에요. 정리? 날 정리하려는 거겠지. 그녀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민재가 소리쳤다. 엄마, 이러다 진짜 혼자 외롭게 죽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이미 외로웠어. 다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야.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은숙은 바닥에 종이 조각을 주워 모았다. 조각 하나를 펴자 밑부분에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후견인의 재량에 따라 부동산 매각 가능. 그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솟구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창문 틈새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 그리고 어린 민재. 당신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은수가 어떤 순간에도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서랍을 닫으며 속삭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젠 나로 살아야겠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엔 검색창이 떠 있었다. 노인 재정학대 법률 상담.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 버튼을 눌렀다. 새로운 창이 열리며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듯 번쩍였다. 그 작은 불빛이 절망의 방 안에 들어온 첫 희망의 조각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한은숙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찢긴 서류 조각이 아직 쓰레기통 안에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내밀던 그 손, 어릴 적 학예회 무대에서 엄마 나봐 하며 흔들던 그 손과 같을 리 없었다. 이제는 그 손끝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아침이 밝자 그녀는 그대로 외투를 걸쳤다. 지갑에 남은 몇 장의 지폐와 주민등록증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가을빛이 가라앉은 서울거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쓸어내렸다. 버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사람들은 분주했고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착한 곳은 노인권 익상담센터였다. 낡은 간판이 달린 3층 건물, 입구엔 노인 재정학대 무료 상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향의 커피 냄새가 났다. 안쪽에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 제 돈을 빼앗으려 해요.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도 왔어요. 상담원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어르신 잘 오셨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심장을 건드렸다. 은숙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녀가 잊고 있던 문장이었다. 며칠 후 이웃 정미경이 집을 찾아왔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는 도시락을 들고 은숙 씨 지난번에 복도에서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은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다 털어놓았다. 결혼식에서 배제된 일, 송금을 끄는 일, 그리고 아들의 위임장 사건까지. 말이 끝나자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잡았다. 나도 비슷했어요. 내 아들도 사업한다고 집 담보 잡으려 했죠. 결국 거절했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람은 얼마나 쉽게 타인을 소모하는지.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경 씨, 나도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요. 그게 맞아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볼 차례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국을 나눠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평범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은숙은 오랜만에 식탁 위에서 따뜻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가족이지. 그녀는 속삭였다. 미경이 물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둘은 조용히 웃었다. 며칠 후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한은숙 어르신, 변호사 한 분이 무료 법률 자문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방문 가능하실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더는 숨지 말자. 싸워야겠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민재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었던 교복,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병실 사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서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 들기 전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머릿속에 미경의 말이 울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나 자신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번졌다. 은숙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이제 나로서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나를 함부로 쓰게 두지 않을 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져 맺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흔들렸다. 은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삶에도 이제 새 비가 필요했는지도 몰라.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에 매화가 하얗게 피어났다. 한은숙은 창가에서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이 계절의 빛이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진 건 참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나로서 서야 하는 날이구나.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법정 출석 통지서가 마음을 짓눌렀다. 민재와 설이는 결국 후견인 지정 소송을 강행했다. 이제 모든 것이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정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녀는 무서웠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법정 건물 앞에서 그녀를 맞은 사람은 변호사 최웅재였다. 권익센터에서 소개받은 노년법 전문 변호사로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한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요. 그렇기에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그들은 평생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은숙의 심장에 박혔다. 그래,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의 문제였다. 사람답게 사랑받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싸움. 법정 안은 차가웠다. 민재는 어색한 새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설이는 검은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다. 은숙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들인데 이제는 낯설었다. 판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피고 한은숙 씨, 재산 관리와 생활 전반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 생활비 모두 제가 관리합니다. 정신과적 치료나 약물 복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제 삶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다. 의사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통장 내역, 그리고 은숙이 직접 쓴 내 삶의 기록이라 적힌 노트 한 권.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 했던 지난 세월을 이제 놓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가족 간의 감정 문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법이 판단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피고 한은숙 씨는 완전한 판단력과 자립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확인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은숙은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자, 민재야.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야. 그 말에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설인의 얼굴엔 억울함이 아닌 공허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숙은 정미경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제 끝났네요. 미경이 말했다. 응, 끝났어. 아니, 어쩌면 이제야 시작일지도 몰라. 시작? 응. 내 이름으로 사는 첫날. 바람이 살짝 불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무수한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평온이 깃들었다. 며칠 뒤 은숙은 집에 오래된 커튼을 걷어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남편의 사진 앞에 꽃을 한 송이 올리며 말했다. 여보, 나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후회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다. 창밖의 나무에는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끓이며 일기장 한 구절을 새로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다.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달았다. 창밖의 봄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한은숙은 깨달았다. 진짜 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한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